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현충일 추념사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여야는 원구성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전국 이슈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또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 올해 현충일 추념사의 3분의 1 가까이를 북한 관련 내용에 할애했습니다. 그러면서 힘에 의한 평화 거듭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철통 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네, 힘에 의한 평화. 두 분 오늘 현충일 추념사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장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국가라든가 어떤 조직이라든가 군이라든가 힘이 없으면 조직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국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은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보면은 강자존이라는 그런 한자가 있습니다. 예.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과거에 군에서 많이 쓰던 그런 이제 용어인데, 우리가 지금 북한은 핵이 있지만 우리는 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미 동맹이라든가 확장 억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힘을 길러야만이 북한의 지금 최근의 오물 풍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예. 과거의 북한의 그 모습을 보면은 도발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지원해주면 잠시 가만히 있다가 또 도발을 하고, 그런 것이 악순환이었고, 그리고 전쟁이나 평화냐 이런 것이 총선이나 대선에 프레임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수 정당을 찍으면 전쟁이 난다, 아니면 민주당을 찍으면 평화가 온다. 그런 어떤 선거의 그 레토릭이 된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국가를 보위하는 가장 컨트롤 타워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원론적으로 우리가 힘이 있어야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가 있다. 그런 원론적인 말이라고 봅니다. 예. 장 교수님은 원론적인 말이라고 하셨지만 다른 때보다 좀 다소 강하게 들리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좀 이분법적인 사고에 아직도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에 기반한 그런 억지력, 그런 어떤 군사력 이걸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는 강한 군사력과 남북 대화라고 하는 양 수레바퀴가 같이 가야 된다고 좀 봐요. 한쪽으로 갈 경우에 결국은 그것은 강대강 대치만 이어질 뿐이다. 우리가 북한의 혹시 모를 정말로 그런 군사적인 도발, 또 지금 북한에서 개발하고 있는 핵, 미사일 이런 거에 맞대응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갖추고 군사력을 유지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갈등을 갖다가 비군사적인 도발이잖아요. 이번 오물풍선 같은 경우에는 저강도 도발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도발들에 대해서는 또 이런 도발을 갖다가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거예요. 좀 그런 측면에서 안보와 남북 대화는 양 수레바퀴이지 이게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좀 그런 점에서 힘에 의한 평화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흑백 논리에 빠지기 쉬운 그런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남북 대화도 함께 고려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제 우리가 과거에 남북 대화를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7서 남북 공동성명부터 8.15 선언, 7서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73년 6.23 평화통일 선언,
부터 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9.19 합의까지 해서 남북 대화를 했지만 그 이면에서 북한이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해줬을 때 그 이면에서 북한이 한 것은 결국은 김대중 정권부터 그리고 문재인 정부까지 소위 말해서 햇볕 정책이라는 것을 이제 썼는데 그것으로 결국은 북한이 무엇을 했습니까? 핵을 만들어서 지금 핵 완성 단계까지 이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햇볕 정책 좋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전쟁을 방지하고 충돌을 방지하고 하면 좋은데 그런 대화에는 명분을 두고 나서 북한은 핵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핵 완성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북한의 핵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우리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이 워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해 주신 9.19 군사 합의의 효력을 정부가 정지했거든요. 폐기는 아니지만 일단 효력 정지, 이걸 통해서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9.19 군사 합의는 사실상 뭐 무력화돼 있는 상황이죠. 예. 북한이 이미 이제 폐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폐기를 하지 않는 건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못하게 하는 거하고 이번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효력 정지한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남북 간에 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약속한 건데 북한이 자꾸 어기니까 예. 이거 어기면 되겠니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9.19 합의거든요. 그런 점에서 폐기를 하지 않은 건 잘한 거다. 그래서 지금 효력 정지를 한 이유는 이제 9.19 군사합의가 여러 가지 이제 뭐 휴전선에서 GP를 갖다가 철수한다든 등 무력 충돌을 하지 말고 군사훈련 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제 북한이 이제 비군사적인 도발을 한 거잖아요. 오물풍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 그러면서도 가장 강력한 대응이 대북 확성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 확성기도 사실은 금지시키는 게 이 9.19 군사합의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하기 위해서 9.19 군사합의를 효력을 정지시킨 건데 이제 문제는 전면적인 효력 정지가 과연 맞는 거냐. 왜냐하면 저 오물풍선이라고 하는 게 물론 우리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긴 했지만 다른 군사적인 도발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저강도 도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군사적인 대응책 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대북 확성기. 그러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사실 이번에도 한다고는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동식 확성기를 썼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일부 유보 또는 일부 효력 정지 이런 표현을 썼다면 우리가 향후에 북한이 이제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릴 경우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전면적인 뭐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카드를 쥐게 되는데 일단 효력 정지를 선언해 버리니까 예. 모든 것들이 이제는 뭐 사실상 남북 간에 서로 간에 훈련도 해도 되고 포격도 해도 되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는 과연 이 북한의 오물풍선에 맞대응하는 카드로서 너무 빨리 너무 많은 패를 꺼내든 거 아니냐, 너무 큰 카드를 쓴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도 좀 일각에서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한반도의 극한의 대치 속에서 평화 해법을 좀 찾아야 할 텐데 이 해법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여야가 굉장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힘에 의한 평화 오늘 강조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손자병법의 기본입니다. 예. 그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의 전통적인 대북 정책은 대화에 기초한 그리고 북한을 좀 지원해서 북한을 잘 살게 하고 나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동등할 때 뭐 통일을 한다 이런 것이 민주당의 이제 기조이기 때문에 평화를 내세우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서 이런 뭐 햇볕 정책이라는 것을 해서 결국은 9.19 군사 합의를 해서 우리가 GP도 철수하고 폭파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북한 도발 계속하고 있지, 뭐 여러 가지 뭐 해안포 사격 계속하고 있죠. 뭐 지금 뭐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3,000건 이상의 9.19 합의를 위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종이장 같은
이런 것을 왜 우리가 들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건데, 그러나 마땅하게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완성을 위한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이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이재명 대표의 평화를 계속 강조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대화가 없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하고 판문점에서도 만나서도 김정은과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우리의 관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꾸준히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아니면 우리와 정말로 남과 북이 통일할 수 있는 마당으로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지, 이상적인 그런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과거처럼 계속 대화하고 평화만 주장한다면 북한의 핵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며, 앞으로 북한이 핵이 이제 이미 저는 완성됐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핵을 가지고도 우리가 결국은 핵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 것이 더 저는 큰일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통일 비용이냐 체제 유지 비용이냐 했을 때, 체제 유지 비용이 과거에 100이라면 지금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제 유지 비용이 한 200은 나올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거 북한과 관련돼서는 안보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은데 뭐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우리가 북한을 지원해줘도 북한이 도발을 하니까 지원을 끌고 북한 정권의 옥죄기 예. 그런 걸 하고, 나머지에서는 대화를 하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장 교수님은 뭐 대화와 평화가 당연히 이상적인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무용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서해 교전을 겪었잖아요. 이제 그런 충돌이 일어났을 때 지금은 상호 간의 확전을 갖다가 막기 위한 한 라인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발적인 충돌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나 그동안에는 9.19 군사합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위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의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자제를 해왔는데, 뭐 어쨌든 앞으로는 이제 이것이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훈련에 따른 대응 훈련이 이루어질 거고, 이 과정에서 상호 간에 뭐 약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계선에서의 충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배 보복이 이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순식간에 확전이 되고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의 안타까운 또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이 더 큰 문제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한 라인, 대화 창구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대화의 노선이 필요한데, 창구가 필요한데, 지금은 모든 대화의 창구가 닫혀 있는 상태예요. 예. 자, 이런 상태에서 과연 평화 유지가 힘만으로 되느냐? 결국은 그 힘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 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뭐 지금 미국과의 어떤 그 핵 문제 해결 없이 남북 간의 대화만으로 핵 문제나 아니면은 갈등이 좀 풀린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 하노이 노딜에서 나타났고요. 좀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분쟁의 가능성 또는 분쟁의 강도, 갈등의 강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대화의 통로를 확보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예, 지금 이런 가운데 오늘 탈북민 단체가 또 대북전단 20만 장 그리고 USB 5천 개를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거든요. 북한이 추가로 대북전단을 보내면 우리 쪽으로 또 오물풍선 보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악순환의 반복 아닙니까? 그 악순환의 반복이지만 예. 뭐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사전에 인지해서 예방할 수 있다, 한 라인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무력 도발을 하거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전 통보가 됩니까? 지금 북한이 오물풍선 보낸다고 우리한테 사전 통보하고 보냅니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라인 같은 건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휴전선, 제가 뭐 육군 자문위원을 하면서 전방에 자주 가보면 전방에서 가면 통상적으로 한 라인이 있든 없든 24시간 불화성처럼
철두철미하게 전방을 주시하고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안보고 국방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한 라인이 있어서 우리가 김정은과 1대1 한 라인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공격을 하고 싶은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경제적인 협력이라든가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이 마찬가지로 물론 뭐 전단살포 문제도 우리가 헌재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 그리고 또 국가의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대북전단을 오늘 날리지 않았습니까? 날렸지만 그것도 저는 어떤 이분들의 행복 추구권이라고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만약에 오물이 내려오는데 우리도 보내는데 그러면 이것을 일일이 정부가 간섭하고 통제할 필요고 궤도할 필요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날렸을 때 북한에서 이거에 대해서 또 공격하면 우리도 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뭐 여야 반응이 엇갈릴 수 있지만 애꿎은 시민들의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 피해에 대해서 여야가 이제 정부가 보상해야 된다 하면서 나란히 관련 법안을 내놨는데 국회 개원의 첫 단추죠. 원구성도 지금 22대 국회에서 못하고 있거든요. 원구성을 못하면 법안 심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원구성이 난항을 겪을 거다 예상을 예. 했고 또 예상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빨리 원구성이 돼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사실 탈북민 단체들이 뭐 대북전단 보내는 거에 대해서 막을 근거가 없어요. 예. 우리가 과거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긴 했었지만 이게 이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막을 방법이 없는데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거로 인해서 또다시 오물풍선이 대규모로 온다 그러면 그 직접적인 피해는 또 우리 재산 피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좀 그런 점에서 탈북민 단체가 기존의 어떤 대북전단 방식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방식, 좀 업그레이드된 방식을 쓰면 좀 어떨까? 당장 지금 우리 북한의 휴민트가 지금 완전히 괴멸돼 있는 상황이에요.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내부적인 정보라든지 이거 얻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탈북민 단체들이 그런 휴민트를 갖다가 좀 복원하는데 좀 정부에 협조를 해준다던가 또는 뭐 SNS를 통해서 국제적인 북한의 인권의 그런 정말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운동을 벌인다던가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조금 덜 가면서도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이 운동 방식을 좀 더 고민해 보면 어떨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죠. 예, 뭐 여러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원구성을 좀 서둘러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는 게 법사위, 운영위 그리고 과방위 지금 이 세 군데거든요. 여야 모두 여기를 절대 사수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 상대적으로 법사위 같은 경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 같은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 다시 지금 올리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이것을 잡으면 물론 한 60일 정도면 또 해결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게이트키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사위는 민주당이 반드시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운영위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을 하는데 운영위원장이 여러 가지 또 가이드라인을 치면 본인들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상정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과방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통신 문제이기 때문에 예. 역대 정권에서 방송통신과 관련해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있고 예. 특히 여당에서 방송을 장악한다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과방위를 가져오려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하는 것 같은데 예. 이것이 1994년 관련 규정이 도입돼서 한 달에 이제 뭐 여러 가지 7일까지 이것이 상임위가 결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렇게 제대로 시간이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법사위, 과방위, 운영위 이 세 가지를 주지 않으면 그냥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 저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처음에 합의가 안 돼서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의 여론적인 어떤 압박이 거세고 그리고 국회에서의 모든 책임을 민주당이 지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애초에 합의돼서 11대 7로 나눠서 하자. 그래서 1년 뒤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 어떤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세 가지 양보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민주당이 알아서 그렇게 가라. 그렇게 되면 결국 민주당이 상당히 이 거대 야당으로서 국회에서 있는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국회에서 폭주한다는 뭐 입법 독주라든가 그런 거 한다는 국민적 그런 어떤 민심이 이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다 주고 민주당이 알아서 해보되 그리고 여론적 반감은 민주당이 가져가라. 그런 어떤 속셈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지금 상황이 이렇게 여야 삿바 싸움이 길어지니까 우원식 의장에게 이제 눈길이 쏠리거든요. 내일 오전에 여야 원내 지도부를 소집을 했는데 여야 합의가 불발이 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강제 배분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원식 의장은 국회법을 지키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쪽에 좀 힘을 실어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결국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사실은 지난 총선의 민의가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라였는데 결국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그 국회 입법부가 사실은 이제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굉장히 커졌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최상병 특검입니다. 예. 만약에 법사위를 갖다가 국민의힘에 내준다? 그러면 법사위에서 통과 안 시키면은 또 패스트트랙 태워야 돼요. 몇 달을 기다렸다가 최상병 특검을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법사위를 꼭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또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난맥상들이 많은데 이 운영위를 갖다가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다? 어떻게 대통령실을 갖다 컨트롤, 소위 말해서 들여다볼 겁니까? 비판을 못 해요. 또 과방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KBS의 파행적인 운영도 문제고 지금 뭐 MBC 이제 또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개의 상임위, 핵심 상임위에 대해서 야당이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원식 의장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예. 원래 7일 내일까지가 이 상임위원장 배분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법적 시한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상 내일은 어렵다고 보고 이제 민주당에서 10일까지 일단 연장을 했는데 저는 뭐 10일 사이에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 아까 정성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럴 바에는 옛날처럼 다 가져가라 뭐 이렇게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민주당은 그걸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 가져가서 우리가 정말로 입법부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윤석열 정부 견제에 들어가겠다. 아마 이 모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결국은 우원식 의장도 국민의힘이 안 받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결국은 민주당에게 임시적으로라도 이 18개 상임위를 다 배분하는 위원장을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예, 내일 있을 또 하나의 주요 이슈가 바로 미국 액트지오사의 기자회견입니다. 동해에 가스와 석유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회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호주 최대 에너지 기업이 이곳에서 이미 가능성이 없다고 철수했던 게 밝혀졌어요. 액트지오사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석유가스 개발 과정을 보면은 예. 처음에 물리 탐사를 통한 자료 수집을 하고 그리고 전산 처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자료를 해석을 하고 이게 이제 지질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유망 구조를 도출하는 유망 구조라는 것은 석유가 있냐 없냐 그것을 도출하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는 우드사이드가 호주 석유 개발 회사인데 여기에서 2029년까지 조관권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예. 2022년 7월에 갑자기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철수를 하는데 이 철수를 할 시점이 물론 뭐 이 사람들은 그 가망이 없다 이런 표현을 어떤 측면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동해 8광구 6-1 광구 북부 지역 탐사 뭐 여러 가지 여러 군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8광구지 않습니까? 예. 8광구에 대한 유망 구조를 도출하기 전이었다고 이제 정부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예. 뭐 저도 그렇고 또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정부에서 하는 것을 야당처럼 무조건 믿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믿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재원 개발은 실패하더라도 계속 시도를 하고 정부 돈이 없으면 민간 자원까지 끌어서 해야만이 나중에 물론 시초하는데 한 번 하는데 1,000억이 들고 5번 하면 5,000억이 든다고 하지만 1,000억이라든가 5,000억을 들어서 해서 140만 배럴인가요? 세계 11번째 어떤 그런 큰 규모라고 하는데 성공을 하면 예. 이런 것이 우리가 산유국으로 나오면 그것이 우리 국민이라든가 국가가 살 길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갑자기 가망이 없어서 떠난 것은 아니고 보니까 유망구조 도출하기 전에 떠났기 때문에 예. 요 자료를 우드 사이트한테 넘겨서서 아니죠. 액트조에 의뢰해서 이것이 유망 구조를 도출을 했다. 여기까지인데 요 도출을 했냐 안 했냐는 내일 아마 그 기자회견에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대표가 온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된다면 싫어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가 또 뒤따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액트지오사가 지나치게 소규모다. 그러니까 1인 기업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일 정말로 액트지오 소유주가 기자회견해서 의문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의문점이 해결되고 정말로 우리가 산유국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를 모든 국민들이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해소가 내일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우려의 시각을 굉장히 많이 나타내요. 예. 뭐 지금 말씀하신 액트지오 소유주가 과거에 뭐 수십 년 동안 이 관련 업종에서 종사한 이력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000명이 넘는 전문가를 가졌던 호주 기업에서 15년 조사해서 손뗀 곳인데 10여 명, 20여 명밖에 안 되는 컨설팅 업체가 여기에 세계에서 11번째 유정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더블 체크 과연 되겠냐라는 거예요. 좀 소위 세계적인 기업도 안 된다고 포기한 것을 컨설팅 업체가 이거를 갖다가 확인하고 해명한다? 일단 이 자체가 과거에 실적도 없는 그런 뭐 지금 남미에서 유정 개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예. 그것도 아직은 이제 구체적인 성과물로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액트지오가 일각에서는 매물로 나와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그 자신들의 매출을 갖다가 뭔가 좀 포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또 하나. 설사 정말로 20%의 가능성으로 그런 매장량이 있다 손 치더라도 사실은 이게 대통령이 나서서 정말로 유례없는 브리핑까지 할 정도의 사안이냐. 왜냐하면 영국에서요 실제로 시추 허가가 1년에 100건 정도가 허가 납니다. 그럼 몇 개가 성공하느냐? 10개도 채 성공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20%의 확률로 아까 말씀 노크해 본 거예요. 이제 소위 우리가 따지면 초음파 한번 한 겁니다. 여기 혹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그냥 혹인지 암인지 이거 조사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걸로 20%라고 얘기해서 실제로 가능성 있어 그래가지고 했을 때가 100번 했을 때가 1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확률은 앞으로 더 떨어질 텐데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시장성이 있는지 이것도 10년 뒤에는 나올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그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이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마치 우리가 산유국이 된 것처럼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설레발을 치는 게 과연 무슨 의도가 있는지를 갖다가 의심의 눈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것들이 잘 풀린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액트지오에 이 관련된 해명, 그러니까 내일 기자회견에서 깨끗하게 해명이 풀리지 않고 또 다른 업체, 소위 글로벌 업체들이 들어와서 더블 체크를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거 채산성이 좀 어렵겠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 후폭풍은 윤석열 정부에게 굉장히 크게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기자회견은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풀어야 될 해명이나 숙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끝으로 이것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현충일 추념식에 김건희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공개적으로 이제 나타난 건 또 굉장히 오랜만인데 이번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총선 기간 동안에는 이제 선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그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맹을 하고 최대한 공개적인 활동을 자제했다고 봅니다.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그 후에는 이제 뭐 사진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했고 예. 오늘은 직접적으로 지금 현충일 행사에 대통령과 같이 이렇게 나와서 행사를 하는데 결국은 뭐 대통령 부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지금 뭐 법적으로나 뭐 해서 확정된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도 아직 정리된 것도 없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그런 역할은 저는 뭐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소식도 궁금해집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여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검찰이 소환 조사 할까요? 글쎄요, 저는 하려고 했으면은 진작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지난번 그 서울지검 1차장, 4차장 인사 발표 났을 때 예.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해서 뭔가 의미 있는 듯한 발언을 하고 나서 소환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마치 나도니까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그거 아닌데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또 왜냐하면 수사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정비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결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대동하고 공개 행보를 한 거는 내가 옆에 있는데 과연 소환할 수 있겠어? 저는 일종의 무력 시위라고 봅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 가능성을 타진을 하고 있겠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였으면 이미 1월 달부터 소환해야 된다라고 했던 수사팀이 지금에 와서 또다시 소환 여부에 대해서 또다시 고민해야 될 상황일까?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로 갈 건지 아니면 결국 꼬리를 내릴 건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간의 전국 이슈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